네, 주최 측은 저녁 8시 기준으로 광화문 광장에 130만 명이 모였다고 집계했습니다. 네, 촛불 전국 상황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금 전 그 8시에 소등 행사가 있었고 내자동 로타리 쪽으로 9개 방향으로 해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을 잠깐 같이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곳에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본집회 끝나고 아까 1분 동안 소등 촛불을 껐다가 다시 켜는 그 행사를 마친 뒤에 이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9개 경로로 나눠서 내자동 로터리까지 이제 그 참가자들이 일어나서 걷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움직이기 시작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한 6시 반 정도까지 광화문에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최 측에서 130만 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지난주였죠. 100만 명이 모였을 때보다 중간중간에 시설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하고 좀 예.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최 측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제가 그 비슷한 시간대에 느꼈을 때보다도 정말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의 네.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안에 있으면 보통 6도 가량이 높다라고 하는 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농담처럼 인간 난로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정말 따뜻함을 느낄 정도였고요.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돼서 어쨌든 모였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모이셨지만 또 이 민주주의가 법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광장에서 탄생하는 것인데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본 것 같습니다. 저 촛불을. 예. 네. 지금 화면 왼쪽에 서울 광화문 광장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는 서울 내자동 로터리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내자동 로터리에도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철수하지 않았었던 그 시민들, 대학생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인파가 참석자들이 모두 내자동 로터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경찰은 여기서 더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지 못하도록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이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민심의 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정말 자발적으로 저렇게 모인 분들이 그동안에 느꼈던 배신감, 수치심, 절망감들을 아주 성숙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민심의 바다 위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말 전복된 상황인데 지난 11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2차 사과를 하시고 나서 11월 8일 국회에 오셔가지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수용하겠다. 그 이후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3주 동안 메시지가 없고 그 사이에 저렇게 토요일마다 시민들은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하면서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그런데 청와대도 오늘 또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TV를 통해서 지금 저 현장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가 언제쯤 나올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청와대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안 먹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과연 탄핵안이 야당 일정대로 12월 2일 또는 12월 9일 날 표결 처리돼서 가결이 된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가결이 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것이죠. 네,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지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180일 동안 심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특별검사, 특검이 또 발동이 되면
현재로서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지 않고 과연 이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끝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고 내년 1월 31일 날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가 다해서 물러나고 또 내년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다해서 물러납니다. 그러면 황교안 이제 대행이 그 두 자리를 과연 메울지 이게 궁금하고요. 물론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헌재 재판관 7명 중에 6분이 이제 찬성을 하면은 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고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데 사실은 또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이 기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국은 상당 기간 지금 불투명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고 그 사이 국정은 표류되고 행정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정말 협의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노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 국회에서 견인하는 그런 이 여야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부분 양민선 사님께 좀 더 여쭤보기 전에 지금 내자동 로터리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에게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연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자암으로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요,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점점 더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당초 시민들의 통행도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통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저 뒤쪽까지 시민들의 행렬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들도 모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집회를 참가하는 시민들 대부분은요, 앞서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이 집회를 참가했다가 법원이 허용한 시간이 종료되자 경찰의 잦은 해산 권고 명령을 받고 이쪽으로 이동한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8시쯤에는 모두 함께 소등 행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점점 더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밤 11시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라고 주최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요, 보이시는 지금 이 집회 차량 위에서 시민들의 자유 발언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민 한 30분 정도가 올라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자신들의 주장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암로 사거리에서 YTN 이연아입니다. 네, 이연아 기자가 지금 자문로 쪽 내자동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그 길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동기지국도 뭐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조금 중간에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 이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래서 특검 수사가 길면 4월까지 가는데 헌재가 그걸 수사 결과 안 보고서 결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문제 그 문제 양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지금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사실 뇌물죄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탄핵이 될 수 있는 사유로서 지난번 2004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헌재 심판이 있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내놨던 것들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 뇌물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강요 이런 것들, 또 업무상 공무상 비밀 누출 같은 것들도 물론 명백한 불법이고 헌법에 위반한 건 맞지만 아시겠지만 대통령을 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뇌물죄 정도까지도 검찰에서는 적용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특검에 올라가기 전까지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만들어진다라면 굳이 그것이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탄핵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까지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게 어차피 대통령 같은 형사소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게 약간은 불명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으로 간다는 부분도 있고 특검법은 만들어지지만
검찰에서 했던 부분들이 자료가 돼서 보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전개가 될 경우에는 검찰 입수의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한 열흘, 뭐 특검까지 빠르면 열흘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9명 중에 1월에 한 분, 또 3월에 한 분이 그만두는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만약의 경우에 이제 더 우려하시는 분들은 7분이 남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혹시 그 사이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6명은 아예 의결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 지금 모인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야당 의원 일부가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나오셔서 탄핵에 반대 참가를 해달라라면서 친박 의원들이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했는데 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현재 있는 국회의원 분들도 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저 자리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와 이렇게 볼 때와 이게 너무나 다릅니다. 안에 가셔서 어떤 분들이 와서 계시고 참 이번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헌법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팻말을 들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아, 이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이 없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아픔 속에 희망도 보이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검찰이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최종 수사 결과 그거를 내놓고 특검에 넘겨줘야 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대통령께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뇌물 수수의 그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는 그 뇌물 혐의를 적시해서 기소하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이런 입장이니까 결국은 이 혐의를 확인하는 거는 특검 몫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야당이 고민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많은데 그걸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그 해당 혐의별로 전부 심리를 하다 보면 길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탄핵 국면을 끝내고 빨리 대선을 치러서 정권을 빨리 잡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그런 탄핵안을 만들 것 같아요. 거기에 네. 이제 뭐 기존의 검찰 공사장에 나온 이 범죄 혐의는 일종의 근거로 덧붙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이 아마 이제 발의하게 될 그 탄핵안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갈지 궁금하고 야당은 조만간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언론도 그 취재를 많이 할 겁니다. 예. 네. 뭐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렇게 전국에 남아있는 숙제들이 많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최재경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동반 사의를 네. 표명했는데 최재경 수석에 대해서는 뭐 사의를 철회를 했다 아니다 아직 고소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도 다르고요. 네네. 좀 이 두 사람의 거취를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 문제도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 언론도 많이 썼지만 김현웅 법무장관의 이 사의 의사가 너무나 강해서 그러면 법무장관 사의 표명은 수리를 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은 반려를 하는 경우에도 또 모양새가 이상하고 네. 어차피 이 사정의 양축인데 청와대 입장은 같이 반려해서 같이 가게 하고 그다음 이제 탄핵이 국회에서 뭐 이제 가결이 될 네. 경우에 헌재에 가서 대통령의 입장을 디펜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리적인 어떤 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민정수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지금 법무장관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력감에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지난번 검찰 중간 수사 발표 내용도 전혀 보고받지도 못했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없고 또 아마 법조인으로서 이 지금 공소장에 적힌 내용 검찰은 99%가 이 지금 뭐 사실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또 법무장관이 검사 출신으로서 이걸 쭉 봤을 때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측면.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어떤 이 마음의 이 어떤 양심에 갈등이 많이 많겠죠. 갈등이 있는 이런 네. 점도 있지 않을까. 뭐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뭐 사표를 수리하든 반려하든 이 매듭을 지어야 되고,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부로서 매우 정말 불행한데 지금 교육부총리가 박근혜 네. 대통령이 정말로 이 애착을 갖고 추진해 왔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걸 사실상 철회한 셈이거든요. 예. 이제 28일 날 그 교과서는 공개를 하지만 그 교과서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진선진비한 완전한 100% 작품이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거기에도 흠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흠이 정말 또 부풀려져서 큰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민심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지금 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 국정과 검정, 뭐 이런 방침을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또 상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지금 언론 보도가 매우 불쾌하다고 나오는데, 이 문제도 지금은 지금 저 민심에 이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냉정한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사전에 청와대와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고, 제가 속한 새누리당 정말 뭐 부끄럽지만 너무나 지리멸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망해가는 이 집안에서 또 그 와중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우리 당도 정말 해체가 되더라도 품격 있게 질서 있게 좀 해체가 되면 좋은데, 지금 그냥 막 무너지면서 서로 삿대질하는 이런 형국.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여당 전부 지금 뭐 이 민심의 바다에 떠밀려가서 자초하는 이런 볼성사나운 모습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 당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께서도 뭔가 심사숙고를 해서 민심에 그나마 호소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국민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 본인이 정말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당 대표이기 때문에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좀 퇴진을 해주시면 새신이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그 전직 의원의 말에서 입에서 차라리 질서 있는 해체가 낫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변호사님한테 조금 전 그 이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둘 다 포함되는데, 법률 위반은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헌법 위반만 적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특검, 검찰에서는 본인을 조사하지 않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어제 브리핑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특검에 가서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야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뭐 직권남용도 있고 공무상 기밀 누설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형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범죄예요. 범죄로 인정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거죠. 그 직권남용이 왜 그렇게 형량이 낮을까를 따져보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죠. 법을 만들면서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법을 만들었던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국민의 민심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어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도, 어느 나라에서 법을 만들면서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잠깐 이제 그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게 돼야 하는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도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이게 공적인 원래 역할일 때야 대통령을 보좌를 하는데, 지금 사적인 문제들이 자꾸 비리로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서도 일을 못 돕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공적인 역할이 전혀 없이, 공사와 구분이 없이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 지도 체계가 다 붕괴됐다라는 것을 다 넣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야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에 가까울 정도의 굉장히 엄격함을 따지기 때문에 안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견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뇌물죄의 경우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는 거는 또 형사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엄격한 입증인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정도의 상황까지, 이거는 도저히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거는 수사를 받는 게 명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부하는 입장이 보인다면 그거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법질서에 대한 또 하나의 위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법조인으로서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생각도 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똑같이 헌법재판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이런 정도의, 만약에 검찰에서 그대로 확보하는 증거들이 다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헌법재판소 그걸 봤더니 야,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받아? 이거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헌정성 위반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원래 계획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그 9개 경로로해서 내자동 로터리까지 다 행진을 하게 돼 있고, 앞서 저희가 내자동 로터리에서 더 청와대 쪽으로 자문로의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일부 이동이 시작되고 있고, 여기도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 특보 시작할 때 그 소등 행사, 또 경적 울리기 행사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그건가 보군요. 예, 당시 아까 모습이죠. 모습이군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네, 이렇게 소등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시민들의 이 집회 방식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색적인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기존의 집회들과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정말 이 집회를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를 고민할 정도지 않습니까? 촛불 문화제다, 뭐 명예혁명이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나오신 분들도요. 제가 왜 여기서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뼛속 깊이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각각의 의사표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기준들이 또 다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방법도 다를 거고, 뭐 인형 같은 걸 만들어 오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만들어 온 피켓 같은 것을 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촛불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뭐 법조문을 적어 나오신 분들, 헌법조문 같은 것을 크게 써오신 분들도 있고, 그 모습들이 다 하나로 뭉쳐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행사 같은 것도 저렇게 불이 끈 다음에 이제 개최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일단 한번 끈 다음에는 옆에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촛불이 옮겨가게 해달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 된 모습들을 모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저 모습이고, 근데 사람이 워낙 많이들 모이셨기 때문에 행진 자체도 또 아이들하고 온 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행진에는 참가를 못하고 가운데 남아 계시다가 아마 행진을 하면서 쭉 퍼져나갔던 분들이 다시 모이는 형태로 그렇게 집회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청와대에서 낸 그 대통령 발언록 집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때 꿰매는 바늘 한 땀이 9바늘의 수고를 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르로도 못 막는다는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고, 정말 우리 이 지금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동안에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그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명박 후보 쪽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그때 큰 경계로 삼았으면 됐거든요. 2012년에는 물론 이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말에 그 정윤회 씨 문건 나왔을 때 정말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차단하는 노력을 했으면 최순실 씨가 두 재단에 손뻗치는 거 이거 막았습니다. 네. 그다음 최순실 씨 문제 터져 나왔을 때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대처를 하고, 그것도 늦었고, 또 10월 25일 날 사과가 너무나 미흡했잖아요. 11월 4일 수준의 그 참회 수준의 그 사과를 10월 25일 날 했다면 좀 달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국정을 쇄신하는 조치, 책임지는 조치, 야당과 이 협치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우리 지금 전국의 시민들이 이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됐을 수 있겠다. 참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이 촛불 민심을 정말 큰 교훈 삼아서 하나의 늘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 촛불 전국 상황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